아니, 못 온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여행 좀 가려고요. 뭐? 그건 아니지. 여행이라니. 이제 명절에는 여행 다니려고 해요. 그게 말이 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도리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좀 명절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해방? 누가 가둬놨어? 옳게, 말 정말 이상하게 하네. 옳게 안 오면 설거지는 누가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최영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시자가 들어간 음식은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간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막내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쉬운 일꾼으로 부려졌던 것을 생각하면 최 씨가 이러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몸져 누울 정도로 아플 때조차 최 씨는 명절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정도면 충분히 며느리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53세였습니다. 25년 넘게 명절마다 불려다니며 노동을 했으면 이제는 자유를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최 씨도 남들처럼 명절에 여행도 가고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푹 쉬기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날이 아니면 1년에 쉬는 날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이 나이 먹고도 시집 식구들에게 끌려다니려니 지쳤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집 식구들 모두가 시어머니이고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더 이상은 못 참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안을 뒤집어 놔야만 했죠. 최 씨는 회사 팀 달력을 확인하는 순간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휴 전날 전체 회의가 잡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동료들의 연차 신청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연차 신청 버튼 위에 올려놓았다가 결국 클릭하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차피 연휴에도 쉴 수 없을 텐데 연차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 쉰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 시집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비싸네요. 아, 제주도가? 네. 이번 명절에요. 와이프가 하도 여행 가자고 난리라. 옆자리 김대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던 박 과장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가는데, 태국이요. 명절에 너무 비싸지 않나? 에이, 요즘에는 제주도가 더 비싸지. 오히려 해외가 나아. 미리 예약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 우리 딸내미들이 다 알아보긴 했지만,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세상이 변하긴 변했네. 옛날 같았으면 명절에 여행이 웬 말이야. 하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처가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시던데요. 오히려 부모님들도 다 따로 시간 보내시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최 씨는 컴퓨터로 메모장을 켰습니다. 미리 저장해놨던 메모가 보였습니다. 식용유, 부침가루, 계란, 동태, 그리고 그 뒤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조갯살, 실고추, 들기름,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메모장을 껐습니다. 명절에 장 봐야 할 목록을 생각날 때마다 적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대화에는 최 씨는 끼질 못했습니다. 여행이 웬 말인가요? 여름 휴가가 아니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주도나 해외에 있을 때쯤엔 최 씨는 부엌에 있을 테니 말이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최 씨에게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일이 많았어. 최 씨는 옷을 갈아입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밥을 먹어야 또 일찍 잠자리에 들 테고,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할 테니 말이죠. 밥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큰형님 내서 명절 지내기로 했어.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또 나보고 다 하라는 거지? 다 같이 하는 거지. 언제 다 같이 한 적이나 있어? 당신도 형님이랑 술 먹느라 바쁘고 다들 나 몰라라 하지? 음식은 뚝딱 하면 절로 생기나? 설거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최 씨의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늘 도와줄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가보면 남편이 실제로 부엌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집 식구들이 전부 초대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큰 동서였습니다. 다들 참석하시죠? 인원 파악 부탁드려요. 곧이어 신우이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가요. 애들이랑 같이. 신우이는 시집에도 가지 않고 친정으로 온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신우이의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로는 쭉 그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 최 씨의 시집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론 이렇게 모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당장 큰동서, 신우이도 있었죠. 어쩌면 그게 최 씨의 남편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 한 번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명절 얘기뿐이니 최 씨도 지난 명절 일이 디그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 주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설 연휴가 무척 길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3일이 아니라 그 전 일요일부터 모이자는 시집 식구들. 큰형님의 주도 아래 남편의 형제들 모두가 모이기로 했죠. 그리고 토요일 오전 최 씨는 장을 보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장 보는 일은 최 씨 부부 담당이었습니다. 시장도 가야 했고 마트도 들러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도 사고 각종 재료를 사서 여러 번 트렁크로 날랐습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카드를 긁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챙기긴 했지만 늘 제대로 된 정산이 안 됐습니다. 누구는 뭐 하느라 얼마 썼다, 누구는 멀리서 왔다 하면서 각종 핑계를 대니까 막상 돌려받는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처럼 최 씨는 가족 단톡방에 영수증을 찍어 올렸습니다. 장본 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하나둘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일찍 큰형님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고 뒷좌석에는 장본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뭐하러 벌써부터 가는 거야? 설은 수요일인데? 몇 날 며칠 있으려고 그래?
오늘 다 같이 모인다는데 그럼 어떡해? 무슨 형제 간의 우애가 그렇게 깊다고 며칠 동안 한 집에서 동고동락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최 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저 반갑고 좋을 뿐인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하면 재미있을 테니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애들도 오라고 하지. 남편은 또다시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이 둘이었는데 최근에 둘째까지 취직을 해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들을 뭐 한다고 거길 데려가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본인들도 뭘 배운다고 바쁜 모양인데 말이죠. 애들이 거기 가서 뭐 해? 며칠 동안 잠만 자다 오라고? 그래도 오랜만에 친척들 보면 좋잖아. 바쁜 애들을 왜 굳이? 보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보겠지?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한참을 꿍얼거렸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리는 명절 풍경에 자식들이 빠진 것이 못내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식들을 그 지긋지긋한 곳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시체처럼 지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식구들이 타박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은호랑 은지는 안 와? 역시나 도착하자마자 최 씨 부부만 온 게 불만인 듯한 큰 동서. 바쁘대요. 명절에 바쁘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안 바빠가지고 오나? 다음에 같이 올게요. 최 씨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내뱉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세 번 나눠서 장본 것을 옮기는 동안에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옮겼을 때 최 씨에게 앞치마가 내밀어졌습니다. 일단 명절 음식 하기 전에 점심부터 먹어야지. 그러고는 식구들을 챙긴다며 부엌을 나가버리는 큰 동서. 최 씨는 명절이 실감이 났습니다. 부엌을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최 씨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장본 음식들을 정리하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가 도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고모, 오셨어요? 벌써 왔어? 애들 많이 컸네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외숙모.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딸들과 손주들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조카들은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와 있는 것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에 각자 집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두 딸을 데리고 온 시누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큰형님 부부와 자식 둘, 시누이 부부와 딸 둘과 손주 둘, 그리고 최 씨 부부. 총 12이었습니다. 집이 꽉 찰만도 했습니다. 재숙이 넌 시집에서 오라고 안 하냐? 오빠도 참. 뭘 가. 가봤자 누가 반긴다고. 요새 명절에 누가 시댁가? 난 그냥 편하게 친정만 올래. 시누이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며 최 씨는 부엌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자기는 시댁에 안 가면서 친정에서는 며느리를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어이없었습니다. 혼자서 일하고 있는 최 씨를 들여다보지도 않는 시누이.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먹을 음식인데 왜 자신만 쏙 빠져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최 씨도 친정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누이가 이곳에 와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 씨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이곳에 있다면 최 씨도 이곳에 있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일 텐데 말이죠. 동서 문제 없지?
네, 근데 좀 거들어 주셔야겠는데요. 식구가 많아서 저 혼자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 잠깐만 금방 올게. 하지만 큰 동서는 가족들과 얘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또다시 부엌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당연히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이 없었고 말이죠. 옳게. 우리 애기들은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묵국 같은 거 있나? 대신에 손주들 먹일 것이 뭐가 있나 기웃거리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와봐. 최 씨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창 떠들던 남편이 웃음기를 지우지 못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밥 다 됐어? 남편의 질문에 기가 막혀서 빤히 쳐다보고 있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미소를 지우고는 눈치를 봤습니다. 이러면서 뭐? 다 같이 해? 지금 부엌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형수님이 도와주시겠지. 당신이 한번 봐봐. 도와줄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형님이 날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하는 입장 아니야?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잖아. 어떻게 어머님 돌아가시고도 변하질 않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큰동서와 최 씨가 함께했지만 뺀질뺀질한 큰동서는 시어머니 비위만 잘 맞췄지 온갖 일은 전부 최 씨의 몫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늘 둘의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큰동서는 뒤늦게 부엌에 와서는 상만 차려냈습니다. 요리는 대부분 최 씨가 했습니다. 대가족이 먹을 상은 하나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2개를 펼쳐놓으니 지나다닐 자리도 부족했습니다. 작은 엄마, 저 국 없어요. 외숙모, 나는 젓가락이 없는데. 옳게. 여기 반찬 하나씩 더 놔야겠다. 손이 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먹일 묵국은? 최 씨는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통의 거실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여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당신은 앉아서 먹어. 최 씨의 표정이 안 좋자 남편이 와서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 최 씨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열이 받아서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한 숟갈 떠먹은 밥을 최 씨가 마저 먹었습니다. 오기로 우걱우걱 입에 집어넣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큰동서가 이상한 표정을 하고는 최 씨를 쳐다보았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최 씨는 며칠 동안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밥상을 차렸다가 치웠고 설거지는 안 한 적이 손에 꼽혔습니다. 최 씨가 10번 설거지를 했다면 큰동서가 2~3번 한 정도였죠. 속쓰리네. 꿀물 같은 거 없나? 당신 형수한테 물어봐. 밥하면서 꿀 못 봤어? 최 씨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최 씨는 거실 한켠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방이 3개인데 식구가 넘쳐나니 거실의 대부분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셔서 속이 안 좋은지 자던 최 씨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잤다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소리,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술조차 마시지 않았으니 최 씨 혼자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은 잘만 놀고 잘만 자는데 최 씨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꼭 체한 기분이 하루 종일, 아니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설 전날과 당일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찌고 추운 날씨에도 보일러를 켜놔서 그런지 혼자서 분주해서 그런지 최 씨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앞치마는 기름과 양념으로 얼룩덜룩했고 말이죠. 로봇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스스로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마음이 좀 더 편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늘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때는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들더니 치울 때는 각자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집에 좀 가자. 설 당일 오후가 되어도 남편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난장판이었습니다. 큰형님도 집이 이곳이니 계속 있을 것이고 시누이도 명절 내내 친정에서 보낼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그 사이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어? 설거지를 다 했느냐고 묻는 남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편으로 가득 찬 이 적진에서 섣불리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랬다가는 다들 벌떼같이 달려들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야지. 내일 하루 쉬고 낮 출근해야 되잖아. 알겠어. 이것만 하고 1시간 있다가 출발하자. 남편이 다시 화투판에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에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던 탓에 짐도 상당했습니다. 음식은 싸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었습니다. 짐을 다 싼 뒤에 빈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과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도무지 일어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보, 가자니까? 좀 더 있다가 가. 저녁도 먹고 가면 되지. 급한 일도 없잖아. 하루 더 자고 내일 가던가. 큰동서의 말에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른 가서 출근할 준비해야죠. 출근을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준비까지 해. 모처럼 모였는데 자꾸 재촉하지 말어. 그래, 나도 내일 갈 건데. 그러지 말고 저녁 먹고 가. 올케가 한 갈비찜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진짜 가야 해요? 여보, 얼른 일어나라니까? 1시간만 더 있다가 가자. 여보, 최 씨가 이를 꽉 깨물고 남편을 재차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들고 있던 화투패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더 있다가 가라니까. 너는 늘 이렇게 홀랑 가버리냐? 죄송해요. 형님,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아이고, 아무튼 수고했어. 동서, 네. 가볼게요. 최 씨는 겨우 지옥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술을 마셔서 피곤한지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최 씨는 도착할 때까지 남편에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깨면 늘 싸웠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네 집 종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왜 모든 식구들 밥을 내가 차려야 해? 왜 나 혼자 설거지도 다 해야 해? 식구가 몇인데? 그야, 막내니까 좀 더 하긴 해야지. 좀 더? 그게 조금이야? 장난해? 아니, 잘 놀고 와서 왜 그래? 노는 건 당신이나 놀았지. 나는 내내 일밖에 안 했어. 당신네 식구들도 진짜 너무했어. 나는 정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이럴 줄은 몰랐다. 최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곳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온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고 놀고 먹기 바빠서 아내가 무슨 고생을 하는지도 신경 쓰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해. 결국 남편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과 또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추석에도 또 이럴 거라는 것에 최 씨는 전 재산도 걸 수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야 20년 넘게 이 짓 했으면 됐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더 나이 들어서까지 종노릇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당신네 집 식모라도 돼? 식모라니. 막내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나를 사람으로 여기긴 해? 당신네는? 당신네라니. 당신도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를 그렇게 부려먹진 못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안해. 다음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음 날 연휴 마지막 날에 최 씨는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던 손목은 세수할 때조차 욱신거렸죠. 때때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출근할 때였습니다. 다시 주말이 되긴 하겠지만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주말 전에 연차도 쓰고 여행을 한다는데 자신은 내내 소처럼 일만 하다가 회사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집살이도 젊었을 때나 당하지 나이 50 넘어서까지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야 바보처럼 시집살이 당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건 최 씨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계신데 뭐가 무섭다고 거기까지 가서 노동을 자처하는지. 이번 설에 최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최 씨만 손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조차 최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 누구가 최 씨의 희생을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의미 없는 일에 건강까지 갈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 후유증은 오래갔습니다. 주말에도 꼼짝도 못하고 집에 붙어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최 씨는 누워서 가족 단톡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이번 명절에 뭐가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어떻게 놓자 하며 얘기를 나눈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최 씨가 영수증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최 씨가 장을 봤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글이 올라가자 다들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수십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막내라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지난해 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 여행하고 싶어. 며칠 전에 김 대리와 박 과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심란하던 차였습니다. 제주도의 태국, 누구는 집구석에서 전이나 부치는데 말이죠. 설에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최 씨도 이제는 명절에 여행이란 걸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여태까지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라니. 남들도 다들 여행 가고 그래. 그러면 차례는 어떻게 지내? 우리 없으면 차례를 못 지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우리만 쏙 빠지기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 어머님도 안 계신데.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조금 간소화하자고 말해볼게. 간소화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도 이제는 명절에 남들처럼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당신 마음 알지? 근데 여행은 다음에 우리끼리 가면 되잖아. 꼭 명절에 가야 해? 그러는 당신은 가족들 보고 싶으면 평소에 가면 되지. 꼭 명절에 그렇게 가야 해? 그래야 다 같이 모이지. 그러면 당신 혼자 가. 나도 나 혼자 여행 갈 테니까. 뭐?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뭐야?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잖아. 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조차도 최 씨를 그 집의 일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여행 가겠다는 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만 않았을 테니 말이죠. 최 씨는 화가 나서 단톡방에다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참석 못합니다. 그랬더니 늘 최 씨의 영수증을 첨부한 메시지는 본체만체 하던 시집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나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 씨에 대한 걱정이 아님은 확실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가 못 오면 어떡해? 옳게. 그렇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아니지. 답장을 보면서 최 씨는 말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장을 하기도 전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못 온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여행 좀 가려고요. 뭐? 황당하다는 대꾸에 최 씨는 어쩐지 긴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여행이라니. 이제 명절에는 여행 다니려고 해요? 그게 말이 돼? 남편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며느리 도리를 왜 시부모가 아닌 시누이에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도리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좀 명절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해방? 누가 가둬놨어? 옳게 말 정말 이상하게 하네. 최 씨는 더는 대화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빠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큰동서와 같은 이유겠죠. 여보세요? 동서. 이거 메시지 뭐야? 못 온다니? 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이와 전화를 끊자 곧바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같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이건 아니지. 뭐가요, 형님? 뭐가요라니? 정말 몰라서 물어? 그러면 그 많은 식구들 뒷바라지를 나 혼자 하라고. 저 혼자도 했잖아요. 뭐야? 정말 자기 말 이상한 게 한다. 동서 혼자 했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집에 손님 부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거 다 정리하고, 어? 정리는 제가 했잖아요. 참나, 그럼 나는 놀았어? 그러면 이번부터는 동선의 집에서 한번 해볼까? 왜 자기 혼자 고생한 것처럼 말해? 같은 며느리끼리 이러기야? 아니, 형님.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다 무슨 소용이라고 자꾸 며느리 하세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실망스럽네. 실망스러우셔도 저는 이번에 여행 갈 거예요. 음식을 좀 줄여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상의를 해볼 테니까 잔말 말고 그냥 와. 동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내가 동서 마음 모르는 거 아니잖아. 큰동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끝까지 최 씨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았죠. 그렇게 끊어진 전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 남편도 형님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의 메시지가 준 파장이 컸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 덜하게 할 테니까 그냥 가자. 집안 시끄러워서 어떻게 그냥 빠진다는 거야? 남편은 최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에 쉬겠다는 말에 이렇게 달려드는 걸 보니까 설득당하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싹 사라졌습니다. 집안 시끄럽게 하는 게 지금 나야? 당신들이지? 당신 저번부터 왜 그래? 왜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닌 것처럼 말해?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했잖아. 그만하자. 왜 명절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되는 거야? 남편과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물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행지를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도 아직 비행기 표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제주도가 더 비싸다는 박 과장의 말을 떠올리고는 다른 여행지들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동행이 아니라 혼자 가는 방향으로 말이죠. 남편이 하는 걸 봐서는 같이 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시집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 하느니 혼자서라도 여행을 가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말은 다들 어디로 들었는지 단톡방에는 명절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막내가 장 봐올 거지?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2박 3일 정도는 푹 쉬고 즐기다 오고 싶었습니다. 모처럼의 여행이었고 명절에는 처음이었으니 말이죠. 최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최 씨는 망설임 없이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명절이라 다소 비싸긴 했어도 그렇게 일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거침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는 달력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이틀 전으로 다가왔을 때 큰동서에게서 개인 톡이 왔습니다. 동서, 이번에는 LA 갈비를 할까 하는데 재료 좀 사와야겠어. 그리고 다른 집 보니까 새우전도 하더라고. 새우도 사와. 기가 막혔습니다. 불참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당연하게 일을 시키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과 분담하세요. 그러자 또다시 전화가 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서 아니면 요리는 누가 하라는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돼. 누군 여행 갈 줄 몰라서 명절 지내는 줄 알아? 돌아가신 어머님이 통곡을 하시겠네? 어떻게 같은 며느리끼리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큰동서가 여행 가겠다고 했으면 최 씨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최 씨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큰동서와 시누이였죠. 그리고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 때까지 10통 넘게 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자 호통을 쳤습니다.
옳게. 진짜 내일 안 와? 네. 안 간다니까요. 너무하네, 정말. 그러면 음식은 누가 해? 나보고 하라는 거야, 뭐야? 지금 시위하는 거지? 역시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먹을 사람들이 하면 되겠네요.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내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집이 우스워? 그러는 형님도 시집에 안 가시고 친정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분한 기색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아무튼 허튼 생각하지 말고 장 봐서 내일 와. 알겠어? 제주도행 티켓 끊었어요. 뭐?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신우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놀라 물었습니다. 제주도? 비행기 예약했어? 내일 가? 뭐야, 그런 말 없었잖아. 혼자? 혼자 가지? 여행 간다고 해도 당신도 가겠단 소리 없었잖아. 당연히 안 갈 줄 알았지? 아니, 그건 당연히 형님네 가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당신은 형님네 가? 나는 여행 갈 테니까?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갑자기라니? 전부터 계속 말했잖아.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얼빠진 그 물음에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추워 외투도 넣고 휴대폰 충전기도 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화장품도 넣었죠. 남편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최 씨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큰형님네로 간다고 먼저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최 씨의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최 씨에 대한 말이 있을까 싶어서 열어보았다가 최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올 때 시장에서 전 좀 사와라. 그리고 나물도 있으면 5종류 사오고. 오늘 저녁에 먹을 족발은 내가 사갈게.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은 전이랑 나물만 있으면 돼. 나 지금 시장인데 웬만한 건 다 판다. 그럼 일단 사오세요. 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활자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최 씨에게 이상한 감상을 주었습니다. 최 씨가 없어도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면서 최 씨가 없으니까 명절 음식을 시장에서 사는 걸 보니 깽판을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그렇게 못했던 것인지, 최 씨가 혼자 떠안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 그걸 지금은 깨닫기는 한 것인지, 최 씨는 이내 신경을 껐습니다. 더 이상 최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딱 좋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최 씨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바다를 보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꿈 같은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메시지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최 씨는 모처럼 몸살이 나지 않은 채로 나머지 연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 남편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퀭한 것이 평소 명절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었어. 누나랑 형수님이랑 싸우고. 그 말에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형님네 같이 가잔 소리 할 거면 그냥 말을 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여행을 같이 가자고. 최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더라고. 설거지 가지고 아주 온 식구들이 싸우는데 질려버렸다, 정말. 왜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힘든 걸 모르나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하지만 최 씨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식구끼리만 여행 가자. 은호랑 은지도 불러서 같이.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한테 내가 확실히 말할게. 우리도 이제 명절에는 각자 알아서 지내자고. 그날 이후로 최 씨는 단 한 번도 명절에 시집을 찾지 않았고 대신 가족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진짜 명절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남편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니 그쪽에서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53세에 찾은 자유였지만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결코 늦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설인데 이번에는 오니? 이번에는 집에서 좀 쉬려고요. 딱 3일 쉬는데 운전만 하다가 쉬는 날 다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일이 힘드니까. 네, 이해하시죠? 다음에 한번 내려갈게요. 애들 엄마랑. 그럼 내가 올라가도 되는데.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힘드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버스로 3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너희가 내려오면 차 막혀서 훨씬 더 걸릴 거 아니야. 굳이 올라오지 마세요. 애들도 와 있어서 주무실 데도 없어요. 다음에 저희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초대하든지 할 테니까. 올라가는 거 안 힘들어. 버스만 타고 가면 되고.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 타면 되니까. 그리고 잘 데 없으면 잠 안 자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아니에요. 오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노승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정막 속에 혼자였습니다. 떠들썩한 마을 분위기와는 다르게 노 씨의 집만은 숨막히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남편이 없느냐? 몇 해 전에 눈을 감았으니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식도 없느냐? 그것은 아니었죠.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 씨의 집에 어느 누구도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멀기는 하지만 못 오갈 거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설령 제주도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마음먹으면 하루에 오가지 못할 곳은 없었으니 말이죠. 노 씨는 의미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울리지 않은 쓸모없는 기계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노 씨는 이렇게 홀로 명절을 보낼 것이라는 걸 말이죠. 아니, 명절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 씨도 더 이상은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그리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노 씨도 기나긴 짝사랑을 끝내고 홀로 설 시간이었죠. 노 씨는 시골 읍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장과 보건소가 가까운 곳이었죠. 시골이었지만 살아가기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새벽녘에 보일러를 껐더니 추위에 놀라 일찍 깨버렸죠. 노 씨의 주름진 손이 낡은 전기장판 스위치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의 감촉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추위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보일러를 켰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금방 훈기가 돌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라도 여럿 있었으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병치레를 했고 노 씨는 그런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엔 노 씨뿐이었습니다. 이번 설에 못 내려오니? 노 씨는 달력을 한번 쳐다보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바쁠 시간은 아니었기에 아들은 한 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올 수 있느냐고 묻지 않고 못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미 몇 해 동안 큰아들이 내려온 일이 손에 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정 좀 본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직 명절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명확한 대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망감과 함께 희망도 마음속 한구석에서 피어났죠. 차례도 안 지내니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간다고 생각해. 알았어요. 마지막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며느리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절이라도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었죠. 남편이 아픈 뒤로는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노 씨가 힘들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두 며느리들이 꺼리는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세상이 바뀐 것을 돌려서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안 그래도 먼 길 오느라 힘든 자식들. 의미 없는 일에 신경 쓰고 부담 갖게 하지 말자. 그냥 부모 집에 와서 편하게 쉬다 가게 하자고. 생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차례상은 차리지 않고 간소하게 가족들이 먹을 밥상을 노 씨가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오면 설거지조차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노 씨의 마음도 충만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설에 아들 내려온대? 내려오지. 이번에 우리 며느리 애기 낳았잖아. 애기 데리고 온다네. 우리 아저씨 지금 들떠서 벌써 장 보러 간다고 난리야. 아이고 좋겠네. 근데 차 많이 막힐 텐데 애기 괜찮나? 그래서 새벽 일찍 출발한대. 딸내미들 오지 않아? 우리 애들은 설 당일에 내려오지. 나도 오랜만에 손주들 볼 생각하니까 좋네. 근데 며느리가 명절을 좋아라 하나? 우리 며느리? 아이고, 손끝이 야무져서 음식도 잘해. 내가 한다고 해도 다 자기가 하겠대.
노인정에 갔더니 마을 여자들이 명절 얘기로 바빠 보였습니다. 전부 자식이 언제 오고 손주들이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명절에 북적북적하지 않아? 자식이 넷 아니야? 아, 셋. 아이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 나겠네. 그렇지 뭐. 노씨는 말을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색한 미소였지만 이미 다른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한 여자들은 누구도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노씨는 남몰래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노인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씨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겨울 해가 일찍 기울어 마을길 담벼락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자신의 외로움을 형상화한 것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대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저럴까 궁금했습니다. 옛날에야 저런 명절 풍경이 당연했지만 요즘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았습니다. 노씨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비슷한 광경뿐이었습니다. 결국 노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말았습니다. 노씨만 빼고 세상 사람들 모두 화목하고 행복한 것 같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밤이 깊어지자 노씨는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이 데워질 때까지 몸을 웅크리고 있던 김씨는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씨는 눈을 감고 잠들려 했었지만 고요함이 오히려 잠을 방해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 무섭게 들렸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노씨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떡도 고기도 넉넉하게 샀습니다. 노씨는 잘 먹지 않는 과일도 평소보다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죠. 하지만 노씨는 막내 아들이 안 올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병규,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혼자 방문한 막내 아들의 얼굴을 보고 노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날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빠서 전화할 틈도 없다던 아들이었기에 꼭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요. 얘가 무슨 일이야? 아들의 대답에 노씨는 얼떨떨하면서도 무척 기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배고프지? 노씨는 서둘러 부엌을 오가며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살짝 굽은 허리의 걸음은 느렸지만 들뜬 마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먹네요. 엄마 밥. 그래. 많이 먹어. 근데 정말 무슨 일이야? 지수 엄마랑 싸웠어? 혹시나 며느리와 싸우기라도 했나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혼자 말도 없이 찾아올 정도면 이혼이라도 생각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싸우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탁드릴 게 좀 있어서요. 무슨 부탁? 노씨의 질문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내리깔았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사업 말이에요. 그게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예상치 못한 말에 노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설마하니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10여 년 전에 가지고 있던 밭을 전부 팔아버린 걸
자식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제때 사업 자금이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막내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2군데나 차렸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새 사업을 준비한다고 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듯 했죠. 그래서 그 돈을 엄마가 좀 빌려주셨으면 해서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박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노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6천만 원만 일단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도 빌려달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우선 당장 6천만 원을 아들에게 떡하고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니? 어쩐지 노 씨는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로서 뭐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분명 가진 재산이 많았더라면 흔쾌히 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 혹시 안 팔고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너희 셋 결혼시키느라고 다 팔았잖니. 너도 알잖아. 혹시 아버지가 숨겨놨던 재산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희도 알았겠지. 그러면 이 집은 내놓으면 얼마나 해요? 뭐? 돈이 많이 되진 않겠죠? 대출은 얼마나 나오려나? 5천 안 나올까요? 뭐? 그건 집이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아들의 말을 노 씨는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노 씨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생활비도 빠듯한 거 알잖냐. 그러면 나중에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까지 잘못되면 안 돼.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금은 조금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끌어다 줬으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안 된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것에 노 씨는 당황했습니다. 힘들어서 먼 길을 찾아온 아들한테 해줄 말씀이 그것뿐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노 씨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밥을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밥상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잠깐만, 밥이라도 먹고 가. 노 씨가 그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에 들어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노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식사라도 끝나고 말을 걸어보는 건데 하고 쓸쓸히 후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 아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 씨의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노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죠. 그러니 이번에도 막내 아들의 방문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니 올 수도 있었습니다. 노 씨는 막내 아들의 번호는 건너뛰고 큰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선아 엄마가 이번 설에는 바쁘대요. 아, 회사 일이? 그건 아니고요. 처가에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오면 좀 힘들어서요. 너무 머니까. 아들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간다 하고 성의 있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빠서 못 오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처가 일로 말이죠. 그리고 노 씨도 캐묻지 못했습니다. 못 온다고 했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난 추석에도 비슷한 말만 남기고 오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 알았다. 괜히 먼 길 올 거 없어. 차도 많이 막힐 텐데. 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내려갈게요. 애들 엄마랑. 그래. 그렇게 해. 언제든지 와. 내려오기 전에 연락하면 너희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놓을게. 네네.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 씨는 잠시간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서 애써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몇 시쯤 도착하나 싶어서 떡국 해놔야 되니까. 병섭이랑 병규는 못 온다고 하더라. 엄마, 이번엔 못 가. 큰애 입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설 동안 특강 스케줄 꽉 차 있단 말이야. 과외도 있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딸의 목소리에 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도 못 오는 거지?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에 딸은 곤란한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못 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미안. 하지만 단호했죠. 큰아들도 딸도 모두 나중에 온다고 했지만 노 씨는 몇 번의 경험으로 그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손자 손녀의 최근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보고 그리움을 참으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노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딸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로 자식들이 왔던 것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결국 설에는 노 씨 혼자였습니다. 명절에 부엌은 적막했습니다. 전기밥솥 증기 빠지는 소리만 유일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문 밖은 꽤나 시끌시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이는지 자동차 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안쪽 창문까지 닫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석에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고 또 그 다음 설을 앞두고서도 못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노 씨가 전화를 걸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했죠. 자식들은 혼자 명절을 보낼 노 씨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설이었습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노 씨는 어김없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인데 이번에는 오니? 이번에는 집에서 좀 쉬려고요. 딱 3일 쉬는데 운전만 하다가 쉬는 날 다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일이 힘드니까. 네, 이해하시죠? 다음에 한번 내려갈게요. 애들 엄마랑. 언젠가 들었던 말 같았습니다. 늘 똑같은 말을 들으니 귀에 익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노 씨도 알겠다는 말을 하고 끊었을 텐데 그날따라 조금 다르게 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올라가도 되는데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이번에 둘째도 대학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제대로 축하를 못 해줘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드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버스로 3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너희가 내려오면 차 막혀서 훨씬 더 걸릴 거 아니야. 어머니 힘들까봐 마음이 좀 그런데. 일단은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또다시 애매한 말로 대답을 미루는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 노 씨는 어떤 의지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게 혼자서 명절 내내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정신이 없어서라도 이 고독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설 연휴 첫날, 노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두툼한 점퍼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좀 내렸는지 길이 미끄러웠지만 다행히 버스는 운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표는 남아 있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이나 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쉰다고 했으니 찾아가면 당황스러워 하더라도 식사 한 끼는 하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 씨 나름의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한 구석이 설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노 씨도 큰 용기를 내고 벌인 일이었죠.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명절에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고속도로로 바뀌고 작은 건물들이 높은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이 늦었죠. 며칠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명절에는 굳이 올라오지 마세요. 애들도 와 있어서 주무실 데도 없어요. 다음에 저희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초대하든지 할 테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노 씨가 말도 없이 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한 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손주들이 와 있다면 더욱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올라가는 거 안 힘들어. 버스만 타고 가면 되고,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 타면 되니까. 그리고 잠 안 자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노 씨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로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왔다가 주무시지도 않고 가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말의 내용은 걱정하는 것이었지만 말투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들의 귀찮고 짜증난 음성을 엄마인 노 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안 갈게. 네, 다음에 봬요. 다음, 결코 찾아오지 않는 다음. 그 한 단어에 노 씨는 늘 무력해졌습니다. 버스는 속절없이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중간에서 내릴 수도 없는 고속버스 안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노 씨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담아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아이들 학원 간 사이에 잠깐이나마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혹시 서울 가면 볼 수 있니? 한자 한자 정성껏 누른 뒤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기다리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노 씨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차창에 기댔습니다. 이제는 노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이미 반 이상 서울을 향해 올라온 이상 서울에 도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옆 사람이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였습니다.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갈 수는 없었고 딸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니 다시 내려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노 씨는 매표소로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노 씨의 집으로 내려가는 버스가 있는지 말이죠. 다 매진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못 가는 건가요?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취소되면 알려주나요? 그건 아니고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문의 주세요. 노 씨는 하는 수 없이 터미널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실내라고는 해도 바깥이 워낙 추운 탓에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니 뼈가 아프고 시렸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운 좋게 버스표를 예매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운이 좋았던 걸까요? 노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아침도 대충 먹고 나왔는데 점심도 건너뛰는 바람에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입에 넣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시간을 기다리며 노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파로 터미널 안은 꽉 차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있는 손주들,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들. 그런 광경들이 노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시간을 10분 남겨두고 노 씨는 배가 고파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미리 잔뜩 만들어뒀는지 차가운 김밥을 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왜 미리 허락도 안 받고 버스에 올라타서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지고 한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집까지 걷는 그 길이 어찌나 춥고 쓸쓸하던지 동네에는 고향에 방문한 자식들과 손주들의 목소리로 평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노 씨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벗삼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 날씨가 꼭 지금 노 씨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깜깜한 어둠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보일러를 끄고 있었던 탓에 평소보다도 냉골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 더욱 썰렁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주려고 몇 가지 챙겼던 반찬이 도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일 바깥에 있어서 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품에 안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노 씨는 식탁 앞에 앉아서 멀쩡해 보이는 반찬 몇 가지에다가 대충 밥을 먹었습니다. 어쩐지 목이 막히는 기분에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하고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은 노 씨는 힘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질 하는 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도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병섭, 이진선, 이병규. 노 씨는 괜스레 자식들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불러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나니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도 없는데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먹은 것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설 내내 노 씨는 혼자였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더 이전의 설처럼 말이죠. 또한 그해 추석, 다음해 설, 또 추석. 노 씨를 찾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설에 우리 아들은 안 온대. 아니, 왜? 며느리한테 설거지 좀 시켰더니 부부 싸움을 했다나 봐. 뭐? 지난번에 며느리 음식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참,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놈 새끼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인생 뭐 있어? 자식이고 뭐고 혼자 사는 거지. 노인정에서 동네 이웃이 우울한 기색으로 말을 했습니다. 늘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던 집이었는데 발길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식 키워놔봐야 하나 소용없다더니. 안 그래? 이웃이 노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혼자인 노 씨의 사정을 모르는 동네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내려오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로 노 씨에게 동질감이라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노 씨는 1시간 넘게 아들 며느리 흉을 보는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 말도 많이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봐야 할 말이 생길 텐데 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가족들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 나 못 가요. 내 상황은 알지? 그리고 여전히 연락이 없는 막내 아들. 지난해 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말이죠.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기로 말이죠. 오매불망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혼자 남은 부모란 인생에 있어서 작은 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70이 넘어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부모는 이제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노 씨도 말년에 혼자 살아가는 법을 뒤늦게나마 배워야 했습니다. 노 씨는 봄이 지나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들었던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집은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부터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 다달이 큰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읍내에 있어 그 평가 금액이 생각보다는 높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을 받더라도 죽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노 씨에게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금과 연금 등을 모두 합친다면 희귀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없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몇 달 뒤 막내 아들에게서 몇 년 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주택연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일이 있어서 엄마 집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이거 뭐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거 담보 설정이 돼 있는데. 아, 다짜고짜 따지는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웠던 것도 잠시 어째서 전화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노 씨의 집 등기부를 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무척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했어. 뭐라고요? 어처구니 없어 하는 아들 때문에
노 씨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상의를 해야 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끊어진 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말이죠. 그거 나중에 집이 국가 것이 되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요? 진짜 엄마는 자식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죠? 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 생각밖에 안 했던 노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신청하기 전에 상해 정도는 하셨어야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너는 연락이 안 되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는데 허공에다가 대고 상해해? 아니, 형님한테라도 전화를 하셨어야죠. 내 집 가지고 한 달에 몇 푼씩 받아도 되느냐? 그렇게 물었어야 했다는 거야? 아니, 한 달에 몇 푼 나오지도 않으면 뭐하러 신청을 했어요? 차라리 팔아버리지. 팔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살아가라는 말이야? 집값만 생각하자면 팔아버리는 게 이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살던 집에서 살면서 매달 조금씩 받는 게 노 씨에게는 나은 선택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실 생각이셨어요? 노 씨는 속에서 무언가 북받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겨줄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진작에 자식들에게 다 퍼져서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집 한 채로 노후의 생활비를 조금 더 받겠다는 건데 그게 이렇게 자식에게 욕을 먹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가고 싶은 노 씨의 마음을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는 뭐하러 떼본 거야? 그러자 또다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아들. 대답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부모가 가진 것을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너희한테 짐 안 지우려고 그런다. 줄 수 있는 것도 이젠 없지만 그렇다고 너희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다면 진작에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셨겠죠. 이번에도 정말 실망이네요. 막내 아들의 전화를 받고 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슴속 한켠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소식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오랜만에 자꾸만 울어댔습니다. 노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았는데도 노 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 씨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껐습니다.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몇 번 오다가 말았습니다. 이미 집이 노 씨의 것이 아니게 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찾아온다고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오던 전화도 멈췄습니다. 자연스럽게 노 씨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그런 평소와 같은 일상 말이죠. 매일이 똑같은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전과는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노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을, 자식들의 방문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고독함을 조금 잊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자리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익숙해져서 그런지 올해 추석에도 아마 혼자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가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갈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찾지 않았습니다. 다들 긴 연휴에 설레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식들을 기다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노 씨는 멀리서 그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노 씨와는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 노 씨는 얇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방 전기장판을 틀어야 하는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외투를 걸친 채로 자야 할 것 같았죠. 노 씨는 잠시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또 하루가 끝났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심장이 뛰는 한,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혼자라도, 외롭더라도, 서럽더라도, 약간 열려있는 창밖으로 낙엽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내려앉는 나뭇잎처럼 노 씨의 삶도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